네, 이제 교과서 11장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사실은 이제 그 두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할 적에 그 데이터 사이에 어떤 선형적인 관계성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러한 분석 도구가 되겠는데요. 직전에 살펴봤었던 이제 상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이러한 분석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형 회귀 분석의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학기에서는 이제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변수 간의 관계 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배우게 돼서 선형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나 비모수적 분석까지 하게 되면은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 수준에 대한 내용들은 대략 다 익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1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성 검정이라든지 잔차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건데, 시간 관계상 이제 11장에 대한 이야기는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19세기에 이제 르장드르하고 가우스가 이제 각각 그 천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고안된 연구 방법론입니다. 회귀한다, 어디로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의 어원은 사실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그 키 데이터, 신장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연구했었던 생물학자 갈튼의 연구에서 사실 유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독립 변수가 있다고 할 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 혹은 설명하는 어떤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하면 그 영향을 받는 변수 내지는 혹은 그 설명 변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변수들의 값이 존재할 텐데, 이제 그러한 어떤 연구를 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러한 그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표본이니까 이 표본을 이용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관계를 파악한다고 할 적에 결국 이제 이러한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그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예컨대 키가 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키가 클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어떤 상관성을 사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회귀 분석인 것일 거고, 만약에 이제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하면 실제 이제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근데 DNA 분석을 해본다든지 혹은 사회학적으로 영양학적인 분석을 해본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인과성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분석이 되겠죠. 갈튼의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들여다보는 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지금 위에 깔때기를 통해 갖고 이제 콩을 갖다가 이제 뚜룩뚜룩뚜룩 떨어뜨려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마디마디가 있다 보니까 공이 일로 튀었다 절로 튀었다 일로 튀었다 절로 튀었다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콩을 갖다 뚜루룩 하고 떨어뜨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벨 커브를 보이면서 중앙에는 좀 그 콩알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중심에서부터 먼 부분들은 좀 멀리 떨어지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리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분포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초기에 이제 어떤 이러한 현상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결국 이제 저 가운데 깔때기를 통해서 콩들이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가 결과론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컨대 오쿤의 법칙 같은 것들 이제 경제학 연구를 하다 보면 보게 돼요. 한 나라의 어떤 그 GDP의 산출량이나 이제 실업
사이의 데이터를 들여다본다고 할 적에 사실 이제 둘 사이의 음의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한 나라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할 때마다 GDP의 어떤 산출량이 점점 하락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그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경제학자인 오쿤이 결국 실업하고 이제 경제 성장 사이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스캐터 플롯을 찍어놓고 보게 되면 결국 실업률하고 어떤 경제 성장 사이에는 일정의 어떤 그 선형적인 관계, 정확히는 음의 상관관계가 아마 경향적으로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실업률이 낮으면 경제는 많이 성장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현상적으로 결국은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필립스 곡선도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 그래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말하자면 이제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혹은 이제 현상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일견하기에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일종의 그런 선형적인 경향성이 목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근데 이제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필립스가 영국에서 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미국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이제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중앙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혹은 또 실업률 데이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현재의 경제가 이제 국면상 어떠한 국면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에도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경향성을 갖다 살펴보는 근데 그러한 어떤 그 분석을 할 적에도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바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명의 학생이 이제 글로비돔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명의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최근 한 1개월 동안의 체중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s를 보게 되면 평균은 0.31, 그 다음에 표준 편차 0.32, 첨도, 외도,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0.7kg 빠진 친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7kg까지 또 살이 찐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임의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이제 100명의 어떤 체중 변화가 1개월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도수분포표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살짝 체중이 늘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도 가을이니까 뭔가 날씨도 춥고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북극곰도 아닌데 체중을 약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미 학생 한 명에 대한 어떤 체중 증가량을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고 할 적에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하면 좋을까요? 표본 평균은 이제 0.31kg이었으니까 0.31kg이 우리의 어떤 이 학생 한 명에 대한 체중 증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측 결과상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제 Y축에 쭉 이렇게 표시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Y절편들을 통해 갖고 이제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썩 눈에 와닿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순서별로 이제 1번 학생부터 이제 뭐 100명 학생이 될 때까지 다양한 순서별로 관측 순서별로 또 이제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찍어 봤더니 이제 저런 식의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정규 분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체중이 많이 늘어난 친구는 지금 이제 저런 포인트에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뭐 1.4kg 된 친구는 저런 데 있었고, 이게 나타나는 상의 어떤 뭐 순서나
시퀀셜한 어떤 데이터를 발견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 어떤 그 관측 순서나 체중의 증감 사이에 어떤 유의적인 어떤 관계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관측 순서와 관측 결과 사이에는 어떤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는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 0.31kg 정도 되는 어떤 그 평균값 근처에 실제 이제 많은 샘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표본을 구성한 친구들이 어째 살이 좀 찌는 애들이 많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100명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제 치킨 먹으면 체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 중인 바로 그때 그 친구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랜덤 샘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제 랜덤 샘플이 아닌 그 표본을 분석해 봤자 사실 이제 유의적인 분석 결과를 뽑아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여러분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이러면서 지금 강제로 지금 0.1마리부터 1마리까지 정해진 분량대로 이 두 사람이 먹이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체중 자료 이외에 이제 추가 데이터로서 이제 하루에 먹는 치킨 섭취량에 대한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하루에 0.1마리 먹이는 친구부터 해서, 야 이거 0.1마리면 닭다리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한 마리까지 이제 1인 1닭을 먹이는 친구들도 있고, 확실히 1인 1닭 하는 친구들이 좀 살은 확 찌는 것 같긴 해요. 좀 뭐 살이 좀 덜 찐 친구도 있지만, 이제 그 세로축이 이제 체중 증가고, 가로축이 이제 하루에 자기 전에 몇 마리의 치킨을 갖다 먹이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먹이면은 체중이 늘어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긴 합니다. 다시 그러면 임의의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체중 증가를 추정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하루에 치킨을 반마리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전체 표본의 평균인 그 0.31kg이 이 사람에 대한 체중 증가량에 대한 우리의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 제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치킨 반마리를 먹는 사람의 체중 증가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 추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치킨 0.1마리부터 1마리까지 먹는 사람들의 그 전체 집단이었기 때문에, 사실 치킨을 반마리만 먹는 사람의 어떤 체중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치킨 반마리를 먹는 사람의 체중 증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 추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이제 독립변수 한 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예컨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잠자기 전에 먹는 치킨의 양을 독립변수라고, 종속변수가 예를 들어 체중 증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관점에서의 분석 모델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적에는 이제 회귀 분석에 의한 어떤 수리적인 모형이 이 분석 방법에 이제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들 사이에 일종의 이제 관련성 내지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개별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독립 변수를 일종의 이제 제약 조건으로 걸어놓고 그 위에서 사실 종속 변수가 어떠한 그 양상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가, 결국은 선형 함수하고 선형 회귀 모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둘 사이에 굉장히 서틀한,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거 한 중학교 때 배우죠. 선형함수. 초등학생 때 배우나요? 요즘 뭐 선행들 많이 하니까. 선형함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차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수 x와 변수 사이에 1대1로 매칭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표현할 때 선형함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때 이제 선형함수에서 변수 x와 변수 y의 관계는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결정론적인 관계, 디터미니스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여야 하는 것이고요. y가 얼마일 때 반대로 x는 얼마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결국 하나의 직선으로 이제 어떤 그 두 변수를 갖다가 표현해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사실 선형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선형함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다른 직선상에 있는 점들로 바꿔주는, 예컨대 x축 위에 있는 어떠한 값이 있다고 하면 y축 위에 있는 어떤 값으로 이것을 돌려줄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관계의 어떤 그 매개로서 선형함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값들을 바라봐도 좋아요. 예컨대 x가 1이라고 할 때 y는 2.5로 사실은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이 지금 위에 왼쪽 위에 그림에서 보고 있는 선형함수가 보여주는 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x1과 y 2.5가 사실 페어되어 있다, 페어링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의 모음, 어떤 그런 자료들의 집합으로서 이 선형함수를 바라봐도 좋지만 x를 y로 보내는 과정에서 x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 y는 2.5로 이 값을 갖다가 변환시켜서 보내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이 선형함수에 대한 어떤 이해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x와 y라고 하는 두 변수가 있다고 할 적에 일단 x와 y가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사실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역으로 이제 묘사해 주는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좀 랜덤하게 따다다다 찍히는 과정에서 거기에 확률 변수 x에 상응하는 그 시점의 확률 변수 y, 확률 변수 y가 또 얼마일 때 그때 이제 관측되는 확률 변수 x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선형함수에서는 x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define 함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되는 y 값이 이제 나오고 반대의 관계도 성립하는 반면에 확률 변수로서의 x와 확률 변수로서의 y일 때는 확률 변수 x가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때 같이 튀어나온 확률 변수 y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일련의 데이터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하고 들여다보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형회귀 모형이 묘사하는 세계는 좀 확률론적인, 좀 더 유식한 용어로 하면 스토캐스틱한 관계에 대한 어떤 모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표본 데이터에서 이제 관측된 그 한 쌍의 데이터들의 묶음, 그럼 두 변수가 있다고 할 적에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일단은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과 실제 이제 관측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선형함수와 같은 어떤 느낌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귀납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단순 회귀 분석의 회귀 모형이 묘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선형 함수가 보여주는 세계와는 사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상의 어떤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이제 그 확보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모집단 전체를 조망하는 혹은 모집단 전체를 추정하는 어떤 그런 inferential statistics의 어떤 느낌으로서 이 모형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컨대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관계를 회귀 모형상으로 세운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expectation y
그리고 이제 xi에서의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i 플러스 엡실론 i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1차 함수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어떠한 회귀 분석 모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종의 그 오차항, 에러 텀이라고 하는 엡실론을 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표본으로 국한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본다고 하게 되면 expectation y 그 다음에 이제 xi에서의 y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b0 플러스 b1 xi 플러스 2의 i, 결국은 이제 엡실론 i는 그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랜덤한 어떤 효과들 혹은 에러 텀, 결국 모형에서 포착되지 않고 어떤 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오차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표본을 바탕으로 어떤 우리가 회귀분석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이제 회귀분석식에서 이제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residual term이라고 해서 잔차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그 회귀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모집단 전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엡실론이라고 하여서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고 좀 우연적으로 랜덤하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노이즈 텀이 이제 하나 달려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표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표본의 데이터는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본의 어떤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b0 플러스 b1 xi를 가지고서 설명하고도 남아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residual term으로서 잔차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모형 이외에 어떤 우연적인 요소 내지는 설명되지 않는 미지의 요소들을 남겨두는 어떤 이러한 것이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함수와 이제 이 회귀 모형이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회귀 방정식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제 회귀 모형에서 오창이나 잔창을 제외한 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겉으로 봤었을 때 일반적인 어떤 그 함수와 유사한 식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회귀 계수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통 베타 0, 베타 1 혹은 b0, b1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절편하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그 회귀 계수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X와 Y의 어떤 그 묶음들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결부지어지는지 1차 함수라고 하는 틀 안에 이것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편과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전체 데이터가 그 안에 대략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실제 이 데이터가 결국은 연역적으로 어떤 구축된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이제 추론된 회귀 계수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차 내진 잔차가 남아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뭐 수리적 모형과는 좀 다른 회귀 모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연구의 어떤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오차나 잔차 안에 혹시 뭐 어떤 자료가 더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회귀 계수를 통해서 묘사하는 절편과 기울기의 관계를 통해서, 예, 근데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얼마만큼 찌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할 적에 회귀계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급식량 평균하고 이제 체중 증가의 어떤 평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급식량 평균과 체중 증가의 조건 평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뭐 치킨 반마리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절편과 기울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b0 플러스 b1 xi라고 하는 형태로 저렇게 이제 일종의 선을 그어 놓고, 이 절편과 기울기 상에서 예컨대 치킨 반마리다 라고 하게 되면 xi 자리에다가 0.5를 집어넣어 놓고서 실제 이제 조건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구해보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서 회귀 분석 모형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항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형이 절편과 기울기로 묘사되지 않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조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우리 이 모형이 이야기하는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형이 설명하지 않는 잔차 혹은 모형이 반영하지 못하는 어떠한 오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어떤 그 조건 평균을 제시를 하는 것이 이 회귀분석 모형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간에는 이제 선형 회귀분석에 대한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콜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했고, 이어서 이제 선형 회귀분석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 이제 그러면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그 이면에는 어떠한 그 논리적 혹은 수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저희가 거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둘 이상, 뭐 예를 들어 치킨을 먹을 때 치킨 무를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뭐 체중에 변화를 주는지, 혹은 치킨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은 소금 많이 찍어 먹는 게 살찌는데 도움이 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되겠고,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랩업 세션 가지고 주말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